3년 동안 시어머니 대소변을 받아내고 밥을 떠먹이고 밤새 신음소리를 들으며 잠 한 번 제대로 못 잔 여인이에요.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쫓겨나는 날 손에는 낡은 목함 하나, 옷보자기 하나밖에 없었어요. 대문을 나서는 이 여인은 웃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전부 고개를 갸웃했어요. 그 답이 목함 안에 있었습니다. 그것도 뒤틀린 나무가 세월의 무게를 못 이기고 갈라지기 전까지는 아무도 몰랐던 답이요. 경상도 산골짜기 솔밭 아래 자리 잡은 작은 기와집에서 시집살이를 시작한 순이의 이야기입니다. 나이는 22, 얼굴은 곱고 손은 야무졌어요. 동네 사람들이 전부 부러워했습니다. 좋은 집에 시집 갔다고요. 근데요, 시집 온 지 딱 사흘 만에 알았습니다. 이 집이 좋은 집이 아니라는 걸. 시어머니 최 씨 부인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말이 칼인 사람이었어요. 입을 열 때마다 누군가가 베었습니다. 사실 시어머니보다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남편 박서방이었어요. 박서방은 좋게 말하면 줏대가 없는 사람이었고 나쁘게 말하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일은 안 했어요. 한양에 볼 일이 있다느니 친구를 만나야 한다느니 핑계를 달고 살았거든요. 그러면서 집안 돈은 꼬박꼬박 가져갔습니다. 순이가 시집 온 첫 달이었어요. 박서방이 순이 앞에 손을 내밀었습니다. 노자가 좀 필요하오. 순이는 혼수로 가져온 비녀를 건넸어요.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근데 그게 시작이었어요.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박서방이 손을 내밀 때마다 순이는 가진 것들을 하나씩 내줬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모습을 봤어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시집 온 첫 해봄, 최 씨 부인이 쓰러졌습니다. 아침에 장독대 앞에서 고꾸라지더니 그날로 자리에 눕고 말았어요. 의원이 왔다 갔습니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요. 중풍입니다. 오래 가실 겁니다. 그 말이 순이의 운명을 바꿔놨어요. 박서방은 어머니가 쓰러지자마자 부랴부랴 한양으로 떠났습니다. 집안 살림을 책임져야 한다면서요. 그럴싸한 말이었지만 그 뒤로 돈 한 푼도 보내지 않았어요. 오히려 석 달에 한 번씩 내려와서 가져갔어요. 순이가 약재를 팔고 나무를 팔고 바느질을 해서 모아둔 돈을요. 순이가 어디서 쓸 거냐고 물으면 박서방은 늘 같은 말을 했습니다. 한양 볼 일이 좀 있소. 그 볼 일이 뭔지 마을 사람들은 다 알았어요. 한양에 여자가 생겼다는 소문이 돌았거든요. 순이도 들었습니다.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말해봤자 달라질 게 없다는 걸 알았거든요. 시어머니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최 씨 부인의 눈빛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순이한테 함부로 하는 건 여전했지만 뭔가 다른 게 섞여 있었습니다. 순이는 그게 뭔지 몰랐어요. 남편이 한양으로 떠난 그의 겨울 친정 부모님마저 잇따라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순이는 이제 말 그대로 혼자였어요. 기댈 곳이 아무데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3년이 흘렀습니다. 순이는 새벽 4시면 일어났어요.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죽을 끓이고 최 씨 부인 몸을 닦이고 약을 다리고 밤 12시가 넘어야 겨우 누울 수 있었어요. 그것도 제대로 자는 게 아니었습니다. 최 씨 부인이 한밤중에 신음소리를 내면 벌떡 일어나야 했거든요. 3년 동안 그 생활이 반복됐습니다. 최 씨 부인은 약이 조금만 늦게 들어오면 욕설이 쏟아졌습니다. 죽이 조금만 되직해도 그릇을 집어던졌어요. 그래도 순이는 닦아냈어요. 얼굴을 닦고 다시 웃으면서 들어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그걸 보고 혀를 찼어요. 저 여자는 사람이야, 돌이야.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순이는 그 말도 그냥 흘렸어요. 그런데 딱 한 가지 이상한 게 있었어요. 최 씨 부인 방 구석에
오래된 목함이 하나 있었거든요. 뚜껑이 어찌나 뒤틀려 있던지 아무리 힘을 줘도 열리지 않았어요. 순이가 청소를 하다가 그걸 건드린 날이 있었어요. 그 순간 최 씨 부인 눈이 바뀌었습니다. 건드리지 마라. 그거 절대 손 떼면 안 된다. 어찌나 크게 소리를 지르던지 순이가 뒷걸음질을 쳤을 정도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순이는 그 목함을 피해 다녔어요. 그리고 박서방이 내려오는 날이면 최 씨 부인이 유독 예민해졌습니다. 아들이 집안을 돌아다닐 때마다 눈으로 따라다녔어요. 특히 자기 방 쪽으로 오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막아섰습니다. 순이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생각했어요. 저 상자 안에 뭐가 있는 걸까? 3년이 지난 어느 날 꼼짝도 못하던 최 씨 부인이 갑자기 일어났어요. 죽 한술 뜨는 것도 힘들어하던 사람이 어느 날 아침 스스로 몸을 일으켜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순이가 달려갔어요. 최 씨 부인 표정이 이상했습니다. 반가움도 감사함도 아니었어요. 뭔가를 오랫동안 벼려온 사람 특유의 차갑고 단단한 눈빛이었습니다. 비켜라. 순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옆으로 비켜섰어요. 몸을 추스른 최 씨 부인이 가장 먼저 한 일은 트집 잡는 거였어요. 집안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먼지를 손가락으로 찍어보고 장독대 항아리 뚜껑을 열어보고 찬장 안을 들여다보고 여기 곰팡이 슬었네. 이 항아리 왜 이래? 간이 이게 뭐야? 순이는 말이 없었어요. 3년 동안 혼자 다 했다는 말도 억울하다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박서방이 한양에서 내려왔어요. 오랜만에 보는 얼굴이었는데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어머니 얼굴을 보자마자 방으로 들어가더니 한참이 지났습니다. 방문이 열리고 박서방이 나왔는데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순이를 보자마자 다가왔습니다. 살림 미천이 어딨소? 예, 돈말이요. 모아둔 거. 순이는 잠깐 박서방을 봤어요. 약재 팔아모은 게 조금 있긴 한데 어머님 약값이랑 겨울 장작값으로 그거 내놓으시오. 순이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 순간 최 씨 부인이 방에서 나와 아들과 며느리 사이에 섰습니다. 그 돈은 손대지 마라. 박서방이 눈살을 찌푸렸어요. 어머니, 제가 급히 쓸 때가 안 된다고 했다. 목소리가 낮고 단호했어요. 박서방이 씩씩거리며 나가버렸어요. 그날 밤 술 냄새를 풍기며 들어와서 아무 말 없이 잠들었습니다. 최 씨 부인은 그 모습을 보며 방문을 닫았어요. 며칠 후였어요. 박서방이 다시 한양으로 올라가던 날 아침이었습니다. 짐을 싸다가 방 안을 둘러보더니 최 씨 부인 방으로 들어갔어요. 잠시 후 소리가 났습니다. 이게 뭐요, 어머니? 나오거라. 이 상자 안에 뭐가 들었소? 아무리 해도 안 열리던데. 나오라고 했다. 최 씨 부인 목소리가 날카롭게 튀어나왔어요. 순이는 부엌에서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박서방이 투덜거리며 나왔습니다. 순이 옆을 지나치면서 한마디 던졌어요. 저 상자 뭔지 알고 있소? 모릅니다. 박서방이 픽 웃었어요. 나도 모르오. 어머니가 평생 저러니. 그러고는 돌아보지도 않고 훌쩍 떠나버렸습니다. 순이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저 사람 없는 게 오히려 낫겠다. 그로부터 열흘쯤 지난 날이었습니다. 최 씨 부인이 순이를 불렀어요. 아침부터 안색이 좋지 않았는데 뭔가를 결심한 사람 특유의 차분함이 있었습니다. 며느리. 예, 어머님. 내 얼굴 보기가 싫다. 오늘 당장 나가거라. 다시는 이 문턱 넘어오지 마라. 순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최 씨 부인을 봤습니다. 화가 나서 내쫓는 사람 눈빛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뭔가를 꾹 참고 있는 사람 눈빛이었습니다.
순이는 더 묻지 않고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방으로 들어가서 보따리 하나를 쌌습니다. 옷 몇 벌, 비녀 하나 3년을 살았는데 가져갈 게 그것밖에 없었어요. 마당으로 나오는데 최 씨 부인이 목함을 들고 나왔습니다. 퍽! 흙바닥에 내팽개쳐졌습니다. 이것도 가져가. 어차피 나한테 필요 없는 거니까. 순이는 그 목함을 내려다봤습니다. 뚜껑이 뒤틀려 열리지도 않는 낡은 상자. 시어머니가 박서방한테서 그토록 지켜오던 물건이었는데 왜 지금 던지는 걸까? 순이는 잠깐 멈칫했어요. 그러고는 목함을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집어들어 품에 안았습니다. 최 씨 부인이 비웃었습니다. 열리지도 않는 걸 왜 안고 가? 버려. 어머님이 주신 거니까요. 짧은 침묵이 흘렀어요. 최 씨 부인 얼굴에 아주 찰나였는데 뭔가가 스쳤습니다. 순이는 그걸 봤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대문을 향해 걸었어요. 뒤에서 최 씨 부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전현이 끝까지 몸배짱이야. 순이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대문을 나서는 순간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그걸 봤어요. 다들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쫓겨나는 사람이 왜 웃지? 순이한테는 친정이 없었습니다. 부모님이 잇따라 돌아가셨거든요. 기댈 형제도 없었어요. 순이는 말 그대로 혼자였습니다. 순이는 그날 발이 닿는 대로 무작정 걸었습니다. 솔밭길을 따라 걷다 보니 어느새 장터가 나왔어요. 사람들이 북적거렸습니다. 순이는 그 한복판에 멈춰서서 잠깐 눈을 감았어요. 그러고는 결심했습니다. 여기서 살자. 대단한 계획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냥 더 이상 무너지지 말자는 결심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아무것도 없었어요. 팔 게 없었거든요. 돈도 없고 물건도 없고. 그래서 처음 이틀은 그냥 남의 장사를 도왔습니다. 국밥집 아주머니 심부름을 하고 밥 한 끼를 얻어먹었어요. 떡 파는 노인 짐을 날라주고 동전 몇 푼을 받았고요. 셋째 날부터 순이는 직접 나섰습니다. 새벽에 산에 올라가 나무를 뜯었어요. 해가 뜨기도 전에 올라가서 해가 뜨면 장터에 나와 팔았습니다. 처음엔 행색이 너무 초라해서인지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어요. 일주일쯤 지나자 단골이 생겼어요. 싱싱하고 야무지게 다듬어져 있다는 소문이 났거든요. 남을 잘 고르는 여자라고요. 한 달이 지났을 때 순이는 장터 한쪽에 작은 좌판을 가졌습니다. 작았지만 내 것이었어요. 그 무렵이었어요. 장터 한켠에 포목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간판도 없는 작은 가게였는데 주인이 특이했어요. 나이는 40을 갓 넘긴 여자였습니다. 덕이라고 불렸어요. 과부였고 혼자 포목점을 꾸려가고 있었습니다. 말수가 극히 적었어요. 손님이 와도 필요한 말만 했고 장터 안악들 수다 자리에도 끼지 않았습니다. 근데 눈썰미가 장난이 아니었어요. 장터 사람들 사이에서 덕이 눈에 들면 장사 잘 된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사람 보는 눈이 정확하다는 거였어요. 반대로 덕이가 외면하면 뭔가 문제가 있다는 신호라고들 했고요. 순이는 그런 얘기를 나중에야 들었습니다. 덕이가 순이를 처음 눈여겨본 건 시작한 지 열흘쯤 됐을 때였어요. 갑작스러운 비가 왔습니다. 장터 사람들이 부랴부랴 물건을 걷었습니다. 순이도 나무를 걷었어요. 근데 순이가 제 나물보다 먼저 챙긴 게 있었습니다. 목함이었어요. 제 옷이 흠뻑 젖는 동안 목함만큼은 온몸으로 감쌌거든요. 덕이는 포목점 처마 밑에서 그 모습을 봤습니다.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봤습니다. 그날 이후로 덕이 눈길이 가끔 순이한테 머물렀어요. 순이는 몰랐습니다. 매일 새벽에 나와서 나무를 다듬고 팔고 해가 지면
장터 옆 낡은 창고 귀퉁이로 들어갔거든요. 한 달이 더 지났을 때였어요. 덕이가 처음으로 순이한테 말을 걸었습니다. 장터가 파하고 사람들이 빠져나간 저녁이었어요. 석양이 장터 바닥을 붉게 물들이던 시간이었습니다. 순이가 좌판을 정리하고 있는데 덕이가 다가왔어요. 어디서 자오? 순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기 창고 한켠에서요. 덕이가 순이 얼굴을 한참 동안 봤어요. 무언가를 재는 눈빛이었는데 나쁜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내 포목점 뒤편에 작은 방이 하나 있소. 예. 쓸 사람이 없어서 비워뒀는데. 순이는 섣불리 고맙다고 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 방식이 그게 아닐 것 같았거든요. 덕이가 말을 이었습니다. 공짜는 아니오. 역시나였어요. 새벽에 가게 문 열고 저녁에 닫는 거 도와주면 돼요. 장사는 제가 따로 해도 됩니까? 상관없소. 그럼 하겠습니다. 덕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고는 돌아섰습니다. 순이는 그날 처음으로 지붕 아래서 잤습니다. 작은 방이었지만 온전히 내 것이었어요. 목함은 방 구석에 조심스럽게 세워뒀습니다. 덕이라는 사람이 왜 순이한테 방을 내줬을까요? 나중에 순이가 직접 물어봤습니다. 덕이가 짧게 대답했어요. 비 오는 날 봤소. 비 오는 날이요? 옷 다 젖으면서 상자 감싸던 거. 그거 보고 알았소. 뭐요? 덕이가 잠깐 있다가 말했습니다. 버티는 사람인지 아닌지. 순이는 그 말을 오래 생각했어요. 버티는 사람. 덕이 자신도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남편을 일찍 잃고 혼자 포목점을 꾸려온 여자. 누구한테도 기대지 않고 불평도 없이 그냥 매일 문을 열고 닫아온 사람. 같은 눈빛을 알아본 거였습니다. 말하지 않아도요. 그렇게 두 사람은 말없이 가까워졌어요. 가깝다고 해서 수다를 떠는 사이는 아니었습니다. 아침에 가게 문을 같이 열고 저녁에 같이 닫고 가끔 밥을 같이 먹는 정도였어요.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순이는 덕이한테서 처음으로 배운 게 있었어요. 혼자여도 괜찮다는 거요. 3년 동안 시어머니한테, 남편한테 인정받으려고 버텼는데 덕이는 누구한테도 인정받으려 하지 않았거든요. 그냥 자기 장사를 하고 자기 밥을 먹고 자기 잠을 잤어요. 순이는 그게 너무 낯설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너무 자유로워 보였어요. 포목점 뒤편방에 자리를 잡고 얼마쯤 지난 어느 밤이었어요. 순이는 혼자 목함 앞에 앉았습니다. 촛불 하나가 방을 겨우 밝히고 있었어요. 손을 뻗어 뒤틀린 뚜껑을 잡아당겨 봤어요. 힘을 줬습니다. 한 번, 두 번. 근데 이상하게 손이 멈췄어요. 억지로 열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가 그토록 아끼던 물건이었거든요. 함부로 열었다가 안에 든 게 뭐든 그게 소용 없어질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이유는 설명할 수 없었지만 그냥 때가 있겠지 싶었어요. 순이는 손을 걷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억지로 열려는 시도는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밥을 같이 먹다가 덕이가 물었어요. 그 상자는 뭐요? 순이가 방 구석 목함을 봤습니다. 모릅니다. 모른다고요? 뚜껑이 뒤틀려서 한 번도 못 열었어요. 덕이가 잠깐 순이를 봤어요. 그럼 왜 들고 나왔소? 순이가 웃었습니다. 언젠가 열릴 것 같아서요. 덕이는 더 묻지 않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각자의 사정은 각자가 품는 거라는 걸 아는 사람이었거든요. 6개월이 지날 무렵이었어요. 순이 좌판이 나물에서 절인 반찬으로 넓어졌습니다. 3년 동안 시어머니 약다리면서 약재에도 눈이 트였어요. 약재까지 다루기 시작하자 멀리서 찾아오는 손님도 생겼습니다. 덕이가 어느 날 말했어요. 좌판이 너무 작소. 그렇긴 한데요. 포목점 앞 한 켠 써도 돼요.
손님 많아지면 내 가게도 눈에 띄니까. 순이가 피식 웃었어요. 저 때문이 아니라 본인 장사 때문이군요. 덕이가 무표정하게 대답했습니다. 둘 다요. 그게 덕이 방식이었어요. 도움을 줄 때도 절대 시혜를 베푸는 것처럼 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서로 이익이 되는 방식으로 말했거든요. 순이는 그게 좋았어요. 빚진 느낌이 없었거든요. 1년이 지나고 또 1년이 지났어요. 순이의 가게는 장터에서 제법 이름이 났습니다. 약재와 반찬을 함께 파는 독특한 가게. 야무지고 말이 적은 여자. 그게 순이에 대한 평판이었어요. 덕이 포목점도 덩달아 손님이 늘었습니다. 두 사람은 여전히 말이 많지 않았지만 서로가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했어요. 장터 사람들은 다 알았습니다. 저 두 여자 서로한테 가장 든든한 사람이라는 걸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장터에서 낯익은 얼굴을 마주쳤습니다. 시댁 마을에 살던 안악이었어요. 순이를 알아보고 먼저 다가왔습니다. 아이고, 순이 씨 아니오? 여기 있었구먼. 반가운 척했지만 눈빛이 이상했어요. 뭔가를 말하고 싶어서 안달이 난 사람 눈빛이었습니다. 그 안악 입에서 시댁 소식이 쏟아졌어요. 최 씨 부인이 많이 편찮으시다고요. 박서방이 새 여자를 데려왔다가 동네 망신을 샀다는 소식도, 집안이 많이 기울었다는 소식도 전했습니다. 안악이 자리를 뜨고 나서 덕이가 순이 얼굴을 봤어요. 아무렇지도 않소? 순이가 잠깐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그 집에서 제가 심은 게 없으니까요. 무슨 뜻이오? 3년을 들였으니 그걸로 충분합니다. 덕이는 한참 그 말을 곱씹었어요. 잘 살고 있어, 당신. 순이는 대답 대신 웃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 10년이 되던 해 겨울이었습니다. 그 10년 동안 목함은 항상 그 자리에 있었어요. 뒤틀린 뚜껑은 여전히 열리지 않았습니다. 순이는 한 번도 억지로 열려고 하지 않았어요. 때가 되면 열리겠지. 그게 순이의 생각이었습니다. 그 겨울은 유독 춥고 눈이 많이 왔습니다. 장터도 며칠씩 쉬었어요. 순이는 그 시간에 방 안에서 약재를 손질했습니다. 고요한 겨울 저녁이었습니다. 그때 소리가 났습니다. 뚝. 순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목함이었어요. 세월을 버텨온 나무가 마침내 한계를 맞이한 거였습니다. 뒤틀렸던 뚜껑 한쪽이 갈라지면서 실금이 생겼어요. 순이는 천천히 일어났어요. 기다려온 순간이었는데 막상 그 앞에 서니까 발이 잘 안 떨어졌어요. 순이는 문을 열었습니다. 덕이 씨. 포목점에서 마감 정리를 하던 덕이가 고개를 들었어요. 상자가 열릴 것 같소? 덕이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천을 내려놓고 순이 방으로 들어왔어요. 두 여인이 목함 앞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덕이가 조용히 말했어요. 열어보소. 순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갈라진 틈새에 손가락을 넣어 힘을 줬습니다. 한 번, 두 번, 우지직. 목함이 열렸어요. 순이는 숨을 한 번 깊게 들이쉬었습니다. 그러고는 안을 들여다봤어요. 오래되고 퀴퀴한 나무 냄새가 먼저 왔습니다. 그 아래로 다른 냄새가 섞여 있었어요. 마른 한지 냄새였습니다. 순이가 그 안에서 본 것을 말씀드리기 전에 순이가 쫓겨나기 전날 밤으로 시간을 돌려야 합니다. 최 씨 부인은 그날 밤 잠을 못 잤습니다. 몸은 나아지고 있었지만 정확히는 나아지는 척하고 있었어요. 의원이 넌지시 말했거든요. 중풍은 잡았지만 심장이 버텨주질 못한다고요. 길어야 1년이라고요. 최 씨 부인은 그 말을 박서방한테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한테 말하면 어떻게 되는지 뻔히 알았거든요. 어머니가 죽기 전에 재산부터 챙기려 들 거였어요.
한양 여자한테 갖다 바칠 게 뻔했습니다. 그래서 혼자 알고 있었어요. 그날 밤 최 씨 부인은 목함 앞에 섰습니다. 남편 박 씨 어른이 죽으면서 남긴 거였습니다. 젊은 시절 장사로 모은 땅이 있었어요. 경상도 남쪽 기름진 논밭이었습니다. 근데 아들한테는 주지 않았어요. 살아생전 박 씨 어른이 아들을 보면서 늘 한숨을 쉬었거든요. 저 녀석한테 땅을 물려줬다간 팔아치울 게 뻔하다고요. 그래서 박 씨 어른은 아들 몰래 관청에 문서를 올려뒀습니다. 땅의 주인을 며느리감으로 미리 못 박아둔 거예요. 아들이 아무리 주장해도 뒤집을 수 없도록요. 그러고는 땅 문서를 목함에 넣고 최 씨 부인한테만 귀띔했어요. 진짜 이 집을 지킬 사람한테 주시오. 그게 전부였습니다. 최 씨 부인은 그 말을 품고 살았어요. 며느리가 들어오면 지켜보리라 했습니다. 3년은 봐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순이가 왔습니다. 3년 동안 지켜봤어요. 구박을 해도 흔들리지 않고 모진 말을 들어도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돈을 가져가도 내색 한 번 안 했어요. 약이 늦었다고 그릇을 던져도 다음날 아침 또 웃으면서 들어왔습니다. 최 씨 부인은 그걸 보면서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 사람이구나. 말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게 최 씨 부인이라는 사람이었어요. 평생 인정이라는 걸 입 밖에 낸 적이 없었거든요. 뒤틀린 뚜껑은 아무나 열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옆으로 밀면서 들어 올려야 했거든요. 최 씨 부인만 알고 있는 방법이었어요. 안에는 땅 문서 3장이 마른 한지에 쌓인 채로 있었어요. 최 씨 부인은 그 위에 쪽지 하나를 올려놓았습니다. 손이 많이 떨렸지만 붓을 들어 글을 썼습니다. 딱 3글자였어요. 잘 살아라. 그러고는 뚜껑을 닫았습니다. 뒤틀려서 잘 닫히지 않아 억지로 눌렀습니다. 그게 마지막 힘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목함을 흙바닥에 던졌습니다. 마치 화가 나서 버리는 것처럼요. 쓸모없는 거 가져가라고요. 근데 사실은요, 그게 주는 거였습니다. 평생 못했던 말을 그렇게 던진 거였어요. 순이가 목함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제일 위에 작은 쪽지가 있었어요. 손이 많이 흔들린 글씨였습니다. 잘 살아라. 순이는 그 쪽지를 들어 올렸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고맙다는 말도 없고 미안하다는 말도 수고했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그냥 잘 살아라. 근데 그 3글자가요. 3년 동안 들었던 어떤 말보다 무거웠습니다. 순이는 쪽지 아래에 있는 것들을 꺼냈어요. 마른 한지에 쌓인 문서들이었습니다. 토지 문서였습니다. 경상도 남쪽 논밭의 필지였어요. 시아버지 박 씨 어른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덕이가 숨을 들이켰어요. 이게 다 뭐요? 순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울었어요. 10년 만에 처음 흘리는 눈물이었습니다. 쫓겨나던 날도 울지 않았고 맨손으로 장터에 서던 날도 울지 않았고 밥을 굶던 날도 울지 않았던 사람이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엉엉 울었어요. 억울해서가 아니었어요. 서러워서도 아니었습니다. 그 비뚤비뚤한 3글자 때문이었어요. 잘 살아라. 평생 인정이라는 걸 입 밖에 낸 적 없는 사람이 손이 떨리는 몸으로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그 3글자였다는 게요. 3년 동안 구박을 하면서도 다 알고 있었다는 게요. 그게 너무 고마웠던 겁니다. 덕이는 그날 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순이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등을 가만히 두드려줬어요. 한참 울고 난 순이가 쪽지를 다시 들었습니다. 10년 전 대문을 나서던 자신이 떠올랐어요. 잘 살아라. 왜 웃었는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근데 이제 알았어요. 목함을 품에 안는 순간 이 3글자가 전해진 거였습니다. 말이 아니라 온기로요. 설명할 수 없지만
몸이 먼저 알았던 거예요. 덕이가 나지막이 말했어요. 잘 버텼소. 순이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여인은 그날 밤 나란히 앉아서 촛불이 다 탈 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게 충분했습니다. 순이는 며칠을 멍하니 보냈습니다. 덕이는 그 며칠 동안 아무것도 묻지 않았어요. 그냥 평소처럼 가게 문을 열고 밥을 차리고 저녁에 문을 닫았습니다. 기다려주는 거였어요. 며칠 후 순이가 먼저 말했습니다. 땅을 보러 가야 할 것 같소? 덕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같이 가줄까요? 순이가 잠깐 덕이를 봤습니다. 가게는요? 며칠 닫으면 되지. 순이는 그 말에 뭔가가 뭉클했어요. 평생 혼자였던 사람이 처음으로 같이 가줄 사람이 생긴 순간이었거든요. 고맙소. 덕이가 무표정하게 대답했습니다. 나도 구경이나 하려고. 두 여인은 며칠을 걸어서 경상도 남쪽으로 내려갔습니다. 논밭은 실제로 있었어요. 10년 동안 아무도 손대지 않아서 거칠어졌지만 땅은 살아 있었습니다. 기름진 땅이었어요. 순이는 그 논밭 앞에 서서 한참 동안 바라봤어요. 발을 굴러봤습니다. 흙이 촉촉하고 부드러웠어요. 손으로 한 줌 집어 올렸습니다. 살아있는 땅이었습니다. 덕이가 옆에서 말했어요. 어쩔 거요? 순이가 대답했습니다. 읽어야죠. 덕이가 논밭을 한 바퀴 둘러보더니 말했어요. 생각보다 괜찮소. 손만 보면 되겠어. 순이가 피식 웃었습니다. 덕이 씨 눈에 괜찮으면 진짜 괜찮은 거네요. 덕이가 무표정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소. 그해 봄부터 순이는 그 땅을 읽었습니다. 장터가게는 덕이한테 맡겼어요. 가끔씩 올라와서 얼굴 비추시오. 순이가 웃으면서 물었어요. 왜요? 덕이가 잠깐 뜸을 들이더니 말했습니다. 내가 보고 싶을 테니까. 순이는 그 말이 오래 마음에 남았습니다. 1년이 지나자 논에서 벼가 올라왔어요. 밭에서 채소가 났습니다. 순이는 그 첫 수확을 혼자 거뒀어요. 해가 지는 들판에서 볕단을 묶으면서 잠깐 손을 멈췄습니다. 시아버지가 떠올랐어요. 한 번도 본 적 없는 어른이었습니다. 근데 이 땅을 남긴 어른이었어요. 며느리감을 보지도 않고 진짜 이 집을 지킬 사람한테 주라고 했던 어른이요. 순이는 들판을 향해 고개를 숙였어요. 그러고는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최 씨 부인이 떠올랐어요. 평생 구박만 했던 사람. 근데 쫓아내기 전 마지막 밤에 떨리는 손으로 세 글자를 남긴 사람. 순이가 혼자 중얼거렸어요. 잘 살겠습니다, 어머님. 바람이 불어 벼 이삭이 흔들렸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마을 안악 하나가 순이를 찾아왔어요. 소식을 전하러 온 거였습니다. 아시오? 저 위 마을 최 씨 부인 말이오. 순이가 손을 멈췄어요. 작년 겨울에 돌아가셨다오. 조용히 가셨다고 하던데. 순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안악이 눈치를 보다가 자리를 떴어요. 순이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밭 한가운데였어요. 바람이 불었어요. 억새가 흔들렸습니다. 예상했던 소식이었어요. 진작에 올 것이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막상 들으니 뭔가가 가슴 한켠을 조용히 눌렀습니다. 아리다기보다는 그냥 먹먹했어요. 순이는 밭 이랑 사이에 무릎을 꿇고 천천히 앉았습니다. 높고 맑은 가을 하늘을 봤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그냥 파랗게 있었어요. 순이는 오래 그 하늘을 봤어요. 울지도 웃지도 않았어요. 그냥 있었습니다. 그게 순이가 최 씨 부인한테 드릴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이었어요. 며칠 후였습니다. 박서방이 10년 만에 나타났어요. 머리가 반백이 됐고 행색이 초라했어요.
한양에서도 잘 안 풀렸다고 했습니다. 한양 여자도 떠났다고 했고요. 마을 어귀에서 마주쳤어요. 순이는 밭에서 일하다 올라오던 길이었고 박서방은 아래에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박서방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잘 지냈소? 순이는 잠깐 그 얼굴을 봤습니다. 세월이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는데 근데 눈빛은 그대로였습니다. 예, 잘 지냈습니다. 나는 영 안 됐소. 그러셨군요. 그 땅이 원래 우리 집 땅이잖소. 내 아버지 땅이고. 순이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박서방이 말을 이었습니다. 형편이 이러니 나도 좀 나눠줄 수 없겠소? 서방님, 그 땅은 아버님이 남기신 겁니다. 서방님한테가 아니라 저한테요. 그래도 피부치인데 아버님이 서방님한테 남기셨으면 서방님한테 갔겠죠. 안 그러셨으니까 저한테 온 겁니다. 박서방이 입을 다물었어요. 순이가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님 소식은 들었습니다. 박서방 얼굴이 굳었어요. 아셨소? 예. 어머님 산소에 한번 다녀오겠습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예요.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박서방이 뭔가를 망설이는 것 같았어요. 말을 꺼내려다 멈추고 또 꺼내려다 멈추고 그러더니 말했습니다. 마지막에 당신 얘기를 했소. 순이가 고개를 들었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박서방이 시선을 피하며 어딘가 멀리 봤어요. 잘 살고 있겠지라고 했소. 순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바람에 들판이 흔들렸어요. 원망도 아니고 미련도 아니고 그냥 걱정이었어요. 순이는 오래 서 있었습니다. 박서방도 아무 말 안 했어요. 두 사람 사이에 바람만 지나갔습니다. 박서방은 그날 빈손으로 내려갔습니다. 순이는 그 뒷모습을 한참 봤어요. 잘 살고 있겠지. 그 말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구박을 하면서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다 알면서도 말 못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남긴 말이 원망이 아니라 걱정이었던 거고요. 그날 저녁 덕이한테 편지를 썼습니다. 가을이요. 벼가 잘 익었소. 올겨울엔 와서 같이 밥 먹읍시다. 며칠 후 덕이 답장이 왔어요. 가겠소. 빈손으로 안 가오. 순이는 그 편지를 읽고 소리내서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나오는 웃음이었어요. 그리고 방 한켠엔 항상 그 목함이 있었습니다. 갈라진 뚜껑이 그대로였어요. 일부러 고치지 않았습니다. 덕이가 겨울에 내려와서 그걸 보더니 말했어요. 보기에도 안 좋은데 왜 안 고치오? 순이가 웃었습니다. 이게 저한테는 훈장 같은 거요. 훈장이요? 버텼다는 증거요. 갈라진 게 흉이 아니라 버텼다는 거잖아요. 덕이가 그 말을 한참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나도 고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겠소. 순이가 덕이를 봤어요. 뭔데요? 덕이가 잠깐 웃었습니다. 그건 나만 알면 되지. 순이는 그 후로 그 땅에서 오래 살았습니다.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았어요. 1년에 2번 덕이가 내려왔거든요. 그때마다 둘이 밥을 지어 먹고 밭을 걷고 별을 봤습니다. 말이 많지 않아도 충분했어요. 마을 사람들이 나중에 그 얘기를 전할 때 꼭 이 말을 덧붙였다고 합니다. 그 여자는 평생 불평을 안 했어. 쫓겨나면서도 웃었잖아. 마음은 있는데 끝내 입 밖에 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최 씨 부인이 그랬습니다. 평생 구박만 했는데 마지막 순간에 걱정한 사람이 며느리였어요. 잘 살고 있겠지. 그 한마디가 3년의 구박보다 무거웠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있지 않을까요? 말은 못하지만 마음은 있는 사람들이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을 만드는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 뵙길 바라봅니다.